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온 것은 새벽 2시였고 큰아들은 혼자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 둘에게 전화를 했지만 한 명은 받지 않았고 한 명은 알겠어. 아침에 갈게라는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형은 혼자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영안실 복도에서 혼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사흘 동안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형제들은 조문객을 함께 맞이했고 식사를 함께 했고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인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첫날 저녁, 큰아들의 휴대폰에 동생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 어머니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형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혹은 부모님이 연로해지셨을 때 형제 사이에 그전과는 다른 공기가 흐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 공기가 무엇인지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명히 같은 형제인데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감각,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평생 가족이었던 사람이 재산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달라지는 걸까요? 그것이 단순히 돈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설명이 너무 부족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형제 관계는 이상하게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균열이 있습니다. 명절에 모이고 부모님 생신에 함께 식사를 하고 어쩌다 가족 단톡방에서 안부를 나누는 동안은 모든 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편찮으시기 시작하면서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균열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균열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세 자매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마지인 큰언니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 가까이 살면서 오랫동안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마다 병원에 모셨고 부모님 집 수리가 필요하면 남편과 함께 달려갔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자주 찾아갔고 가장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각자 자신의 삶이 바빴습니다. 명절에는 왔지만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두 자신의 가정이 있고 자신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겨진 집 한 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둘째와 셋째는 자연스럽게 3등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세자매는 동등한 법적 상속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큰언니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 뒤로 세자매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큰언니가 먼저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해왔던 일들이, 그 시간들이 단순한 3등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것 같았다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이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10년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큰언니가 싸운 것은 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재산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정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는가? 라는 오래된 물음이 재산이라는 계기를 만나 터진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갈등의 첫 번째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두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는 엄격했고 작은아들에게는 관대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알고 친척들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버릇처럼 내 형 좀 본받아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형은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언제나 더 잘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동생은 어린 시절 내내 형이라는 존재가 부담이었습니다. 형이 잘하면 자신도 잘해야 했고 형이 공부를 잘하면 자신도 그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늘 비교 속에서 부족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면서 그 감정을 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 문제가 생기자 그 오래된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가 형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학비도, 사업 초기 자금도, 집을 살 때 보태준 돈도 동생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일들을. 형은 그런 것들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완전히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형은 동생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명절에 서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형제라는 단어는 법적인 의미만 남아 있습니다. 형이 나중에 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별로 아깝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그게 더 오래 마음에 남아요. 형제 갈등의 두 번째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에 대한 기억은 형제마다 다릅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도 각자 느낀 사랑의 크기와 형태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의 불공평함은 어른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재산 문제라는 현실적인 사건을 만나면 수십 년 묵은 감정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재산이 방아쇠가 되지만 총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탄환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충청도의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내 남매 중 둘째 딸이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간병을 맡았습니다. 첫째는 멀리 살았고 셋째는 아이가 어렸고 막내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1년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둘째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들 학교 문제도 뒷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형제들은 가끔 왔습니다. 명절에 오고 어버이날에 오고 부모님 생신에 왔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고생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둘째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말로는 고맙다고 하면서 아무도 실제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주려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둘째는 간병을 한 자신이 조금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막내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집에 있으면서 생활비도 아꼈잖아요. 그게 이득이지 않아요? 둘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의 시간이 직장을 잃은 것이, 자신의 삶을 미뤄둔 것이 그 한마디 앞에서 계산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둘째는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간병 문제는 형제 갈등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희생한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멀리서 지켜보던 형제들은 그 무게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직접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도 차이가 재산 앞에서 충돌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사는 한 남자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돈 이야기를 할 때도, 집 관련 서류를 정리할 때도 항상 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형이 아니라 둘째였지만 부모님은 둘째가 더 꼼꼼하고 믿음직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것들이 이 아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부모님의 통장도, 부동산 서류도, 각종 계약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첫째가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부모님 재산을 혼자 관리했느냐고. 우리 몰래 무언가를 빼돌린 것 아니냐고. 둘째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부모님이 부탁하셔서 도와드렸을 뿐이고 모든 것은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첫째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번 심어진 의심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두 형제는 서류를 주고받고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재산을 나눴습니다. 법적으로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간 말들은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상처를 준 말들은 기록에 남지 않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지금도 두 형제는 같은 도시에 살지만 서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가끔 친척 모임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합니다. 그러나 예전의 형제는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전라도의 한 가정에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 사이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좋았습니다. 싸운 기억이 없다고 할 정도로 원만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남으셨을 때도 두 형제는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비용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형이 이달에 내면 동생이 다음 달에 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적인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파트 한 채가 남았습니다. 형은 그 집을 팔아서 반씩 나누자고 했습니다. 동생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팔기로 하자 동생의 아내가 나섰습니다. 우리 애들 학교 문제가 있으니 그 집에 우리가 잠깐 살면서 천천히 팔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형은 몇 달 정도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1년이 되었고 1년이 2년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계속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고 형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형수는 왜 이렇게 될 때 팔지 않았냐고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동생네는 그 집에 익숙해졌습니다. 형은 점점 불편해졌지만 동생에게 직접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이가 좋으니까 더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고. 동생은 알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형수와 형 사이에 말이 오가고 동생이 형수 편을 들면서 두 형제 사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평생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형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은 결국 팔렸습니다. 돈은 나눴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쁜 형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집이 너무 오래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이 5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싸운 것은 형제들이지만 그 싸움의 씨앗은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비교, 간병의 짐을 혼자 진 서러움, 인정받지 못한 시간들, 오해와 의심, 그리고 오래 묵혀둔 불편함. 이것들이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사건과 만나 폭발한 것입니다. 재산이 원인이 아닙니다. 재산은 그저 오래된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출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재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형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나눴지만 감정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손대지 않은 채로 표면적인 것만 정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좋을까요?
이 질문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감정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부분이 서운했다. 나는 이런 기억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나는 이것이 인정받고 싶었다. 이런 말들을 꺼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이야기냐 싶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재산 앞에서 하게 됩니다. 훨씬 더 나쁜 방식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나눠두는 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물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이야기를 피하십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느낌을 받을까봐,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정이 없어 보일까봐. 하지만 모호하게 남겨둔 것들이 자식들 사이에 갈등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그 이야기가 오히려 자식들을 위한 배려임을 아신다면 조금 더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은 나눌 수 있습니다. 집도, 땅도, 돈도 다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이 있고 계산이 있고 도장을 찍으면 정리됩니다. 그러나 형제는 나눌 수 없습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집에서 잠들던 그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형제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부모님의 냄새를, 부모님과 함께 했던 그 시절의 감각을 함께 기억하는 사람은 형제뿐입니다. 그 사람을 잃고 나면 나중에 그 빈자리가 어떤 재산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제주도에서,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이 이야기들 속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미 겪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은 쓰이고 나면 없어집니다. 집도 언젠가는 팔립니다. 땅도 개발됩니다. 돈도 세월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형제를 잃은 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시험은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닙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이 시험의 진짜 내용입니다. 형제 관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어쩌면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그분들이 남기고 싶었던 가장 큰 유산일 것입니다.